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한동훈 정치가 몰고 올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오늘 국민의힘 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네. 비대위원장 선임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쭉 거쳐왔죠. 아주 촘촘히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지금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중진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일 네. 3인 고문 회의까지 네. 이렇게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고 지금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공식 비대위원장 제안을 한 거죠. 정식 네, 네. 요청을 한 거죠. 수락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정들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속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좀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 날 기자들에게 뭐 함께 가면 길이 될 수 있다라든지 네. 혹은 뭐 진짜 위기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과도하게 몸을 사리고 막 계산하고 예. 여기서 올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기자들이 야 이제 결심을 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오늘 예. 사퇴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속보로 수락을 했습니다. 오전에 아마도 윤재옥 원내대표와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시내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돼 있고요. 만나서 이미 뭐 제안이나 이런 얘기들이야 다 알고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그렇죠. 제안을 했고 공식적으로 수락을 했다라는 그런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오늘 내로 사표를 오후에 이제 던지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가 사표를 받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고 대통령 제가가 나야겠죠. 제가가 나면 난다는 걸 가정하에서 5시에 임식 예. 임식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 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의원총회에서 지난번에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의총을 이제 비상의총을 또 열어서 오늘 오후 아마 3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3시 정도에 의총을 열어서 추인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네네. 예산안도 처리하면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 하잖아요. 국무위원 자격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오면은 취재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텐데요. 또 글쎄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근데 한동훈 장관은 아마 오늘 입을 그렇게 크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부터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한테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예. 어저께도 기자들이 막 질문하는데 아이고 내가 좀 마음이 독해져서 이제 말을 좀 줄일 때가 됐다라는 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예. 아마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워딩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아직 사표를 정확하게 몇 시까지 뭐 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건 장관으로서 할 수 있었으나 지금부터 당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당 대표란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지금까지 한 말을 장관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당의 어떤 뭐 운명이라든지 당의 이미지, 당의 어떤 상징을 자신의 말로 대변해야 되니까 네. 일단 오늘 저는 어저께부터의 어떤 입장처럼 오늘도 기자들 앞에 만약에 나서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을 좀 이렇게 자제하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크리스마스 공휴일이고 네. 다음 주까지는 모든 일정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고위가 원래 25일 날 열리게 되는 건데 못 열리죠. 25일이라. 26일 날? 26일 날 아마 뭐 긴급 최고위를 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내로 끝내려면 최고위에서 전국이 예,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서 전국위를 소집을 해야 되고 전국위를 권한대행이 소집명을 내리면 전국위가 사흘
후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26일에 한다고 그래도 29일 날 전국위가 열려서 투표를 해서 정식으로 추인을 하게 됩니다. 투표를. 그러면 29일에나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냐. 빠르게 진행됐을 경우. 어쨌든 올해 안에 다 모든 일정 끝난다 이렇게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당도 지금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이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 아직은 모든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한 늦어도 29일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당에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기사도 지금 늦어도 29일이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서 한동훈 정치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정치권에 아주 한동훈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 닥칠 것은 뻔하고 네. 여권 내 정치 지형에도 지각 변동을 몰고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첫 번째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게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우선 비대위원들이 한 12명 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부터 구성해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관위. 네네. 그다음에 또 선대위 이렇게 구성했는데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합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비대위원 아까 그 수락하기 전에 수락 전에 그러니까 어저께 써놓은 기사가 조간에 나왔죠. 조간에 나온 기사가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하면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당에서는 워낙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비대위원까지 어느 정도 인선을 하고 그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함께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예 안 된다. 그래도 비대위원장이 인선까지 해야 된다. 비대위 인선까지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당이 지금 고민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지없이 그 비대위원까지 지금 임명하는 구성하는 건 여지없이 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수락을 하는 걸 보면 전권을 다 맡기겠다. 전권이죠. 비대위까지 맡기겠다. 한동훈 비대위는 아마 파격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비대위가 아니라 정말 그래? 깜짝 놀랄 그런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럴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오보 소동이 하나 또 났어서 좀 전에 좀 전에 난 건데 그 채널 A가 공관위원장을 인요한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내정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으로 내정했다. 이 기사를 채널 A가 보도를 했는데 한 몇십 분 만에 오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항의가 빗발쳤나 봐요. 윤지혁 원내대표, 그러니까 권한대행한테 당에 또 이렇게 그 지지자들이 전화하고 또 이제 당원들이 전화하고 사실이냐? 원래 공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수락하자마자 바로 발표를 하는 건 비대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이 쇄도했는데 당이 바로 채널 A에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오보다 하고 하나의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1월 10일 까지 구성하기로 한 공관위,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나서 선대위원장 이렇게 단계적인 구성이 될 텐데 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보면은 앞으로 한동훈 정치에 어떤 큰 구림이랄까 그걸 좀 관측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리라고는 한 열흘 전까지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이 정치에 나오고 또 선대위원장까지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하는 한 일주일 동안 이 사실 인선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누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내가 권했는데 그것도 바로 해야 되잖아요. 뭐 나한테 시간 하고 뭐 일주일 끌고 열흘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당직부터도 개편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이라든가 뭐 대변인이라든가 비서실장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다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죠. 가장 또 중요한 당직이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 왜냐하면 자신과 호흡을 맞추면서 공천과 관련된 모든 굳은 일을 다 살림을 다 하고 예산도 다 만지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집사처럼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사무총장인데 지금 이만희 사무총장은
김기현 체제에서 임명을 했고 그렇죠.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또 검사 출신이 오면 이게 검경 합수분야는 야당의 비판이 먹혀들 수가 있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영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쇄신, 혁신, 개혁, 혁명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사실은 사무총장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 사무총장을 그대로 둔다는 건 그러려면 비대위원장 왜 시켰어? 이렇게 되거든요. 사무총장 바꿔야 되고 정책위 의장은 아마도 원내대표와 뭐 옛날에 러닝메이트도 하고 해서 그건 아마 윤재혁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이 당 사역과 관련된 어쨌든 혁신가 있어야 되고 대변인 임명 새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공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그 문제가 있냐면 이제부터 각 정파 또는 각 이 중진들이 정말 머리가 아프게 생겼어요. 왜? 거기에 자기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공관위에 집어넣어야지, 비대위에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공천에 자기의 어떤 정파나 자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공천을 받느냐. 이게 또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임명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아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훈수나 조언을 두는 사람을 경계하라 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고 자기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뭐 비대위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른바 당내 여러 관례의 계파들이 지분을 확보하는 식의 그렇게 그렇죠. 참여하는 것 그런 구태 정치는 싹 버려버리지 않겠나. 그래서 예. 재창당 수준의 아주 혁신적인 네. 그런 인사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기대이고 또 주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대위원부터도 완전히 네. 새로운 인물들로 누가 보더라도 야 제대로 구성을 했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을 여기서 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대위원장은 뭐 원희룡 네네. 국토부 장관이 투톱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렇죠. 것이고 비대위원장도 선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죠. 예. 당대표. 당연히 겸임을 하고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뭐 선대위에는 얼마든지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가능하죠. 워낙 노련하신 분이니까 네네. 선거의 달인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은 뭐 참여를 시킬 수는 있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제일 떨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영남 중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겁니다. 지금 보수 정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영남이 네. 지분이 가장 많죠. DK와 PK가 3당 합당을 했으니까요. 근데 영남은 어찌됐든 그쪽에서 언제나 나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당 대표라든지 혹은 지금 뭐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라든지 거의 다 영남 쪽에서 나왔고요. 또 지금 의석수도 영남이 가장 많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아무런 빚이 없다. 채무가 없다. 예. 예. 자신이 무슨 정치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당과 사실상 지금 처음으로 정치권에 입당을 하면서 시작이 되면서 당과 인연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영남과 관련돼서 자신이 이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완전히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임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혁신안 두 번째가 네. 바로 험지 출마, 불출마 선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한 사람에서 장제원 의원 외에는 네. 지금 아무도 영남에서 한 사람 없고 네. 김기현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울산 남구에 다시 나가겠다고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남 물갈이 이게 아주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영남 중진들이 제일 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지금까지 영남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네. 이 정치 구도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뭐 출신이 원래 강원도고 뭐 서울에서 대부분 자랐습니다만은 아버지 고향이 춘천 아닙니까? 예, 춘천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운정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청주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충청도 갔을 때 제가 충청도에 좀 인연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그쪽에 또 어렸을 때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남으로 올라와서 거의 이제 압구정동이나 혹은 뭐 삼성동이나 이쪽에서 학교를 마지막까지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이 큰 베이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버지 고향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춘천은 그렇게까지 가까운 것 같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든 간에 영남 기반에 이 국민의힘을 혁신하지 않고는 이 수도권에서 총선 승리가 지금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영남을 좀 확 바꿔가지고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비대위라든가 뭐 다른 이런 당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수도권을 배려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사실 수도권에서는 야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아니에요. 수도권은 지금 100석 가까이가 지금 거의 민주당 판이고요. 이쪽은 몇 석 되지도 않아요. 16석인가요? 여기서 20석 이상 최소한 150석을 국민의힘이 얻었을 때 옛날에 한나당이 수도권에서 거의 한 25석 이게 가장 최대치였어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뭐 뺏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의 어떤 그런 인물 한두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벨트를 형성을 해서 바람머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상징이 한동훈 장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한동훈 장관이 정치 초짜다. 정치의 지읒차도 잘 모르는 분 아니냐. 네네. 현실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장관도 그렇죠? 뭐 정치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석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경험은 없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쭉 해온 것을 보면은 정치도 참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나한테도 쓴소리 많이 할 거야. 뭐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는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신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자,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적합한 사람이다, 적절한 사람이다라는 걸 세 가지 의미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는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다음에 배려하는 능력. 그 능력은 사실상 소통의 능력이고 약자들에 대한 시선 그리고 약자들의 손잡음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한동훈 장관이 작년에 가장 자기의 어떤 그 활동비를 많이 쓴 내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성사에서 일하는 그런 환경위원이라든지 혹은 경호원이라든지 이분들 방한복 사는데 3분의 1을 썼어요. 이럴 정도로 배려심이 깊고 또 한 가지가 윤 대통령이 이 사람은 할 수 있어. 내가 데리고 봐서 알아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중수부 과장 시절에 한동훈 장관의 검사였는데 그 당시에 전병헌 수석을 당시에 구속을 하는 문제를 갖고 문물 검찰총장이 직접 대면을 했어요. 검사를 불러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천천히 하고 좀 전무적인 판단을 해 이거였는데 거기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전병헌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로 거물급이 그때 구속이 됐거든요. 정무수석이었죠. 정무수석이었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 중수부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가 나도 컨트롤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자신의 어떤 생각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당도 지금 바짝 긴장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한나땡이다. 과거 윤나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나오면은 땡큐다 했는데 조건이 이렇잖아요. 지금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하는데 그만큼 야당으로서도 이게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법무장관 때도 한동훈을 이긴 사람이 법사위든 애결이든 본회의든 펀퍼지 야당 의원들 내놓으라 하는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 한동훈
이 프레임으로 구도로 갈 텐데 과연 이재명이가 한동훈을 이기겠느냐, 당해내겠느냐 그런 점을 보면은 야당도 상당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긴장의 이 표현이 좀 전에 저도 바로 기사를 봤는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한동훈 장관이 자기네들 지금 플랜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대응과 관련된 뭐 회의를 당 지도부들이 좀 회의를 한다라는 기사가 지금 좀 전에 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내심 굉장히 이거 좀 다르다. 네. 이준석 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네. 이준석 때도 이준석과 상대 그 송영길이 당대표끼리 만나는데 그림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청년과 정말 네. 꼰대의 어떤 느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만으로 49.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0이에요. 50이죠. 네, 딱 50입니다. 이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그리고 또 굉장히 전문성 있고 능력 있어 보이고 세련되고 네. 이런 이미지로서 그러니까 이 도리어 민주당을 꼰대 정당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이제 집권당의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에 네. 이렇게 내주면은 정식 취임해서 출범을 하지 않겠나. 그럴 경우 이 정치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은 물론이고 총선에도 네.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